지난 편, 우리는 한반도 북쪽의 한 700년 사직이 단 2년 만에 무너지는 그 짧고 격렬한 시간을 따라갔습니다. 한 가문 안에 한 칼날, 평양 성문을 안에서 연한 승려의 손, 그리고 당으로 끌려간 약 20만의 사람들. 고구려가 그렇게 사라졌지요. 그리고 이로써 한반도의 큰 세 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무너진 셈입니다. 흔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. 통일이라는 단어이지요. 신라의 삼국통일. 그러나 668년 9월 그날, 평양 성문이 열린 그 새벽에 한 가지 진실 한 줄이 함께 따라옵니다. 통일은 그 시점에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지요. 오히려 그 새벽 이후의 한 단계가 어쩌면 그 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한 단계였습니다. 그 단계의 상대는 백제도 고구려도 아니었지요. 어제까지 한편에 서 있던 그 한 거대 제국, 당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 한 단계를 봅니다. 668년 평양 함락 직후부터 676년 11월 기벌포의 마지막 한 차례 해전까지 약 7년의 한 시간. 흔히 잘 알려지지 않은, 그러나 한반도의 자주성을 결정짓는 한자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한 전쟁의 이야기. 나당 전쟁의 이야기입니다. 먼저 한 가지 큰 그림부터 정리해봅시다. 668년 평양이 무너진 직후, 당이 한반도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당의 눈으로 보면 한반도는 그 시점에 한 가지 완성된 한 단어로 보였습니다. 한 거대 제국의 새 동쪽 변경? 그것이었지요. 그 변경을 다스리기 위해 당은 한 가지 행정체계를 곧장 펼칩니다. 668년 12월, 평양에 안동도어부가 설치된 것이지요. 옛 고구려의 9개 도독부와 42개 주가 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. 이것이 한 가지 점이라면 그 한 점에는 곧 2개의 점이 더 따라옵니다. 옛 백제 땅의 웅진도독부, 그리고 옛 신라 땅의 계림도독부였지요. 웅진도독부는 오늘날의 충남 공주 일대에 세워졌습니다. 옛 백제 사비의 그 도성 일대를 당이 직접 통제하는 한 행정거점으로 삼은 셈이었지요. 안동도어부는 평양에, 웅진도독부는 공주에. 여기까지는 옛 두 나라의 땅이니 한 가지 이해는 됩니다. 그러나 마지막 한 점이 신라의 가슴을 직접 찌릅니다. 계림도독부. 그 자리는 신라의 수도 경주였지요. 당이 신라 자체를 한 도독부로 묶어버린 한 결정이었습니다. 더 큰 한 가지가 그 뒤를 잇습니다. 당 고종이 신라의 문무왕을 한 자귀로 봉한 일이지요. 그 자귀의 이름이 계림주대도독이었습니다. 한 가지 분명히 해둡시다. 계림주대도독은 한 나라의 왕에게 주는 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. 한 제국의 한 지방 장관에게 주는 한 자리였지요. 한반도의 함왕이 한 제국의 한 지방 장관으로 봉해진 그 한 자리. 그것이 668년 직후 신라가 마주한 가장 무거운 한 사실이었습니다. 어제까지 한 동맹이었던 한 나라가 오늘은 그 동맹을 한 지방으로 흡수하려 한 그 한 자리. 신라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지요.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김춘추의 아들이자 8년 전 황산벌과 평양에서 그 통일의 그림을 그려온 한 왕, 문무왕 김범민이었지요. 그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가야계의 한 가문에서 신라 최고의 군진을 쌓아 올린 노장, 김유신이었지요. 그때 그의 나이가 70대 초반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668년의 한 결정을 함께 내립니다. 한 가지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결정이지요. 당의 동맹을 끝낸다. 그러나 그 결정은 곧장 한 차례의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했지요. 옛 백제 땅과 옛 고구려 땅의 유민과 부흥군을 신라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 단계였습니다. 옛 백제 땅에서는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. 당이 그 옛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한 사람을 데려와 앉혔지요. 의자왕의 한 아들, 부여용이었습니다. 부여용은 660년 백제 멸망 후 당으로 끌려간 한 왕족이었습니다.
그가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한문 교양을 쌓은 뒤 다시 옛 백제 땅의 행정 책임자로 돌아온 셈이었지요. 그가 돌아온 자리는 한 가지 묘한 자리였습니다. 옛 백제 유민들에게는 한 옛 왕자였고 신라에게는 한 거추장스러운 한 그림자였지요. 신라는 그 그림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. 670년에 들어서면서 신라는 옛 백제 땅의 80여 성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.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. 80여 성이라는 한 숫자 안에는 옛 백제의 거의 모든 거점이 들어 있었지요. 신라군은 그 가운데 82개 성, 어떤 사료에 따르면 더 많은 성을 단숨에 점령합니다. 옛 백제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당의 행정망이 한 차례 큰 한 구멍을 입게 되지요.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. 신라가 그렇게 옛 백제 땅을 직접 회수한 한 행동은 당의 입장에서는 한 통의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. 당 고종은 곧 한 통의 책망 글을 신라로 보냅니다. 너희가 우리의 도어부 산하 땅을 친 것은 한 통의 반역이다. 그런 한 통의 내용이었지요. 그 책망에 신라가 한 통의 답을 보냅니다. 671년 7월 26일의 한글, 우리가 흔히 답서라 부르는 그 한 통이지요. 문무왕이 직접 그 글의 한 부분을 다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답서의 핵심 한 문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신라가 한 동맹의 뜻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함께 무너뜨렸으나 한 동맹의 뜻은 그 옛 땅 위에 한 도어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. 한 가지 짚어둡시다. 이 답서는 한 외교 문서의 한 외양 안에 한 자주국의 한 자존심을 그대로 담은 글입니다. 한 왕이 한 황제에게 자신의 한 정체성을 한 번 더 분명히 한 자리였지요. 그리고 그 답서의 같은 시기, 한반도 북쪽에서는 또 한 갈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고구려 부흥운동이라 부르는 그 한 흐름이었지요. 지난 편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. 건모잠. 그는 옛 고구려의 한 무장이었고 대영의 자리에 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. 그가 670년 4월 무렵 국모성에서 군사를 일으킨 뒤 한왕을 한 사람 모셔옵니다. 황해도 사야도의 한 옛 왕족, 안승이었지요. 안승은 한자 사료마다 한 차례씩 한 가지 다른 가계를 가집니다. 어떤 사료는 보장왕의 외손자, 어떤 사료는 연정토의 아들로 적지요. 어느 쪽이든 그는 옛 고구려 왕실의 한 갈래였습니다. 건모잠은 그를 한 성, 그러니까 오늘날의 황해도 재령으로 모셔와 함왕으로 옹립합니다. 옛 고구려의 한 작은 부흥 정권이 한반도 북부에서 세워진 셈이었지요. 그러나 이 부흥군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. 670년 7월 무렵 안승이 자기 손으로 건모잠을 죽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신라로 망명한 것이지요. 한왕이 자기를 옹립한 한 신하를 죽이고 한적국이었던 나라로 가는 그 한 장면? 백제 부흥군의 부여풍이 복신을 죽인 그 장면과 같은 형식이었습니다. 신라는 그 망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670년 8월, 문무왕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지요. 한 동맹 정권의 한자리에 그를 앉힌 셈이었습니다. 그 뒤 674년 9월에는 한 차례 더 봉작이 바뀝니다. 문무왕은 안승을 보덕왕으로 다시 책봉하지요. 그가 머문 곳이 금마저 곧 오늘날의 전북 익산이었습니다. 보덕국은 670년 무렵부터 약 15년 동안 한자치 정권의 자리에 머뭅니다. 신라가 한반도 안에 한 옛 고구려 왕실의 한 갈래를 한 도구처럼 끌어들인 셈이지요. 그 도구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. 옛 고구려 유민과 부흥군에게 한 가지 깃발을 주는 한 자리. 그 깃발 아래에서 한 부흥군이 신라와 함께 당과 싸우게 되는 한 자리였습니다. 안승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. 만주의 옛 안시성 부근에서는 한 사람의 무장 고현무가 한 갈래의 부흥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. 그가 신라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당과 부딪히는 한 자리도 곧 펼쳐지지요. 옛 백제 부흥군의 잔존 세력도 신라가 흡수합니다. 660년 백제 멸망 직후 백강에서 한 차례 무너진 그 부흥군의 흔적이 한 차례 더 신라의 항군진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었지요.
한 가지 정리해 봅시다. 670년 무렵의 신라는 한반도 안의 모든 잔존 세력을 한 깃발 아래로 모으는 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. 신라 봉군, 안승의 보덕국군, 고구려 부흥군, 옛백제 유민. 이 네 갈래가 한자리에서 한적을 마주하게 되는 한 그림이 670년대 초의 한 풍경이지요. 그 한적은 누구였을까요? 한 가지 단어로 말하면 당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의 군진 안에는 또 한 갈래가 들어 있었지요. 말갈이었습니다. 당은 옛 고구려와의 전쟁에서부터 말갈 부족을 자기 편의 한 갈래로 끌어들였습니다. 강한 기병과 가혹한 기후에 익숙한 한 무리의 전사들이었지요. 나당 전쟁이 거의 모든 큰 전투에는 그래서 당군과 말갈군이 함께 등장합니다. 한 제국의 한 정규군과 한 병경의 한 부족군이 한자리에 묶인 셈이었지요. 그 한자리에서 신라가 마주한 첫 번째 큰 격돌이 우리가 자주 있는 한자리이지만 사실 나당 전쟁이 한 분수령이었던 한자리, 성문 전투입니다. 성문은 오늘날 황해도 서원군의 한 들판으로 비정됩니다. 백수성, 곧 오늘날의 황해도 배천군 부근에서 가까운 한자리이지요. 672년 8월 무렵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이 한자리에서 당군과 말갈군을 마주합니다. 신라 쪽에는 김유신의 아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지요. 그의 이름이 김원술입니다. 김유신의 둘째 아들이었지요. 그는 그 시점에 한 화랑의 한 무장으로 자라난 한 청년이었습니다. 전투의 초반, 신라군은 한 차례의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. 그러나 곧 당군과 말갈군이 한 차례의 전열을 정비한 뒤 다시 공격해 오지요. 그 두 번째 공격에서 아직 한 차례의 군진을 다 치지 못한 신라군이 한 차례 크게 무너집니다. 장군 의복과 대하찬 효천을 비롯해 7명의 지휘관이 그 한자리에서 전사하지요. 김원술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결심을 굳힙니다. 그는 한 자루의 칼을 들어 한 마지막 격돌로 나가려 하지요. 그러나 그의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의 부장 담능이었지요. 담능은 그를 만류합니다. 살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. 죽음은 그 다음의 한결단이다. 그런 한 호의 만류였지요. 그 만류와 함께 한 노장의 희생이 따라옵니다. 70이 넘은 한 노장 아진함과 그의 아들이 한자리에서 신라군의 후퇴를 엄호하지요. 그 두 사람의 목숨 위에서 김원술과 그의 남은 군이 겨우 한 길을 빠져나옵니다. 672년 가을, 김원술이 살아 경주로 돌아옵니다. 그는 자기 아버지 김유신의 한 집 앞에 서지요. 그러나 그 한 문이 그를 위해 열리지 않습니다. 김유신의 한결단은 단호했습니다. 그는 문무왕에게 한 통의 글을 올립니다. 한 화랑의 자식이 한자리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한 가지 수치이니 그의 목을 베어 군법을 한 차례 더 분명히 해달라. 문무왕은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한 노장의 한 자식 한 사람을 베는 것은 한 나라의 한 손해라는 한 판단이었지요. 김원술은 한 차례의 목숨은 건집니다.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외면합니다. 김유신은 자기 집 안으로 그 아들을 들이지 않습니다. 그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외면한 한 사실은 그 뒤 한국사의 한 깊은 그늘로 남게 되지요. 한 가지 더 짚어둡시다. 김유신은 673년 7월 1일 세상을 떠납니다. 향년 79세였지요. 그는 통일의 그 마지막 한자리를 자기 두 눈으로 보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떠나기 전까지 그는 끝까지 자기 둘째 아들을 한 차례도 만나지 않습니다. 어머니 지소부인도 자기 남편이 떠난 뒤 평생 김원술을 자기 자리에 들이지 않지요. 그 한 청년의 그 뒤가 한 가지 흥미롭습니다. 그는 그 외면을 안고 산속으로 들어가 한참을 칩거합니다. 그러다 한 차례 더 군진으로 돌아오지요. 다음 한 번의 큰 격돌에서 그가 다시 한 차례 자신을 증명하게 됩니다. 그 큰 격돌이 곧 매소성 전투이지요.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또 한 갈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. 성문 전투의 한 차례 패배 뒤 신라는 한 가지 전략의 큰 한 전환을 시도합니다.
평야에서의 한 차례의 야전이 한 차례 큰 손실을 만들었으니 한 차례 자리를 옮기자는 한 결정이었지요. 그 자리가 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의 한 갈래 산성들이었습니다. 한반도 중부의 단단한 한 산성들이 한 차례 신라의 방어 거점으로 자리 잡지요. 당군은 거듭 그 한 갈래 산성들을 공격합니다. 672년부터 674년까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여러 산성에서 한 차례 또 한 차례 한 격돌이 이어지지요. 그 한 자락의 한 자리에 칠중성이 있었습니다. 오늘날의 경기도 파주적성 일대에 있던 한 단단한 산성이지요. 그 자리에서 한 차례의 격돌이 한 차례 더 일어납니다. 한편 당 내부에서는 한 가지 큰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한 인물 한 사람이 그 흔들림의 한 한가운데에 있었지요. 그 사람이 바로 측천무후였습니다. 측천무후는 당 고종의 황후였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한 황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지요. 그녀는 한 황제의 자리 그 자체를 향한 한 사람이었습니다. 671년 무렵부터 당 고종의 건강이 한 차례 더 약해집니다. 그가 정사를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측천무후가 직접 정사를 결제하는 시간이 늘어나지요. 당의 시선은 자연히 한 차례 안으로 향합니다. 한반도 동쪽의 한 도어부 한 자리는 한 황제의 자리를 둘러싼 한 흔들림 앞에서 차츰 한 차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지요. 그 위에 또 한 갈래의 짐이 더해집니다. 당의 서쪽 변경, 그러니까 오늘날 티벳 일대의 한 나라, 토번이 한 차례 큰 공세를 펼친 것이지요. 670년 토번이 당의 서쪽 큰 한 거점을 친 한 차례의 공세는 큰 충격이었습니다. 당의 한 갈래 군대가 그 한 자리에서 큰 손실을 입지요. 그 손실은 곧 한반도 전선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. 한 가지 분명히 짚어둡시다. 신라의 한 차례 승리들은 신라 자신의 한 차례 분전과 함께 당의 안쪽 한 갈래 흔들림과 서쪽 한 갈래 짐 위에서 가능했던 한 자리이기도 했지요. 그러나 신라는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자기 자신의 한 결단을 한 번 더 분명히 합니다. 한 가지 외교적 묘수를 그 자리에 펴는 것이지요. 그 묘수는 한 가지 모순된 한 자리에 가까웠습니다. 한쪽으로는 당과 싸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당의 황실의 사신과 공무를 계속 보낸 것이지요. 외교의 한 자리에서는 신하의 한 예를 다하면서 한반도의 한 자리에서는 한자주국의 한 군대를 그대로 유지한 한 자리. 그것이 신라가 7년 동안 사용한 한 가지 한 살얼음 위의 한 외교였습니다. 이제 한 가지 큰 한 자리에 다가가 봅시다. 674년부터 675년 사이 당이 한 차례 더 큰 한 공세를 결정합니다. 그 공세의 사령관이 바로 한 사람의 이름, 이근행이었지요. 이근행은 본래 말갈계의 한 추장 출신이었습니다. 한 사람의 변경에 한 부족장이 한 차례 당의 한정식 장군이 되어 한반도 동쪽 변경에 한 큰 한 갈래 군대를 끌고 온 셈이지요. 그가 끌고 온 군의 한 숫자가 사료에 따라 다릅니다. 삼국사기의 한 줄은 그것을 20만 대군이라 적지요. 다른 한 사료는 그 가운데 매소성 부군의 4만이 모였다고 적기도 합니다. 어느 쪽이든 그 한 자리에 모인 한 군의 한 무게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한 야전군 가운데 하나였지요. 기병만 7만, 보병과 보급까지 합치면 더 큰 한 숫자였습니다. 675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이근행의 군이 한반도 중부의 한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. 그 자리가 바로 매소성이었지요. 매소성의 정확한 위치는 오늘도 한 차례의 한 논쟁이 있습니다. 한쪽 사료는 그것을 경기도 양주의 한 자리로 보고 한쪽 사료는 경기도 연천 청산면 대전 뒤의 한 산성으로 보지요. 1984년 한국의 한 학회가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한 뒤 연천 청산면 대전 뒤의 한 산성이 그 가장 유력한 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. 오늘날까지도 그 위치 논쟁은 한 차례 더 결판이 나지 않은 한 자리이지요. 위치가 어디였든 그 자리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한강 이북, 임진강 이남의 한반도, 중부 한복판이라는 그 의미 말이지요. 이 자리를 당군이 가지면 한 차례의 진군으로 신라의 한 수도 경주 방향까지 길이 열립니다.
신라가 그 자리를 막으면 당군이 더 이상 한반도 깊숙이 내려올 수 없게 되지요. 신라는 그 자리에 한 갈래 한 갈래 군을 모읍니다. 한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신라의 정예와 화랑, 그리고 보덕국과 부흥군의 한 갈래가 그 자리에 합류했지요. 675년 9월 29일, 매소성 부근에서 한 차례의 격돌이 시작됩니다. 한국사가 매소성 전투라 부르는 그 한자리이지요. 전투의 자세한 한 분 한 분의 흐름은 사료가 짧게만 전합니다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. 한 차례의 큰 한 격돌 끝에 당군이 한 차례 큰 한 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물러난 것입니다. 삼국사기는 그 한자리의 결과를 한 두 줄로 짧게 적지요. 신라가 당군을 깨뜨리고 전마 3만 380필과 그에 상응하는 한 갈래의 무기를 노획했다. 전마 3만 380필이라는 한 숫자는 그 자체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. 당군의 한 큰 한 갈래가 자기 한 기병의 한 갈래의 짐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떠난 셈이지요. 그것은 한 차례의 완전한 한 패주에 가까웠습니다. 한 차례의 한 자리에 한 갈래 군이 자기 한 기병 한 마리의 한 짐을 모두 두고 떠나는 한 상황은 그 군이 더 이상 한 갈래의 한 결집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. 사료에 따라서는 그날의 사살자 수가 한 두 줄로 적히기도 합니다. 어떤 한 사료는 그 한 자리에서 약 1400명의 당군이 사살되었다고 적고 어떤 한 사료는 더 큰 한 숫자를 적기도 하지요.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. 매소성의 한 자리에서 당군 20만이라는 한 숫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사료 논쟁이 있지요.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한반도 전선의 한 갈래 총합이라고 봅니다. 그 가운데 매소성 부근에 모인 한 갈래는 약 4만 정도였다는 한 학설이 그 한 분기에 더 자주 인용되지요. 어느 쪽이든 그 한 자리에서 당군이 큰 한 패배를 입은 한 사실 자체는 한 차례의 흔들림 없이 일치합니다. 그 한 자리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. 성문에서 살아 돌아온 그 한 청년, 김원술이지요. 그는 그 자리에서 한 차례 큰 분전을 펼치며 한 차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합니다.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의 한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지요. 김유신은 그 두 해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. 어머니 지소부인 역시 그 한 자식을 끝까지 자기 자리에 들이지 않습니다. 한 차례의 매소성 분전이 그의 한 가족 안의 한 외면을 결코 풀어주지는 못한 셈이지요.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. 김원술의 그 한 평생의 한 외면은 사실 한 가족 안의 한 일이 아니라 한 시대의 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. 가야계 김씨가 신라 한 가문의 한 자리로 한 차례 더 자기 자리를 분명히 한 그 한 시대 말이지요. 김유신은 가야 김수로왕의 한 갈래 후예였습니다. 그가 신라 진골의 한 갈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가야계는 한 차례 더 자기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한 자리에 서 있었지요. 그 한 자리에서 한 차례라도 한 갈래 화랑의 한 명예가 무너지면 가야계 전체의 한 자리가 한 차례 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. 그것이 김유신이 자기 둘째 아들을 끝까지 외면한 한 가지 깊은 이유였지요. 매소성의 한 승리는 신라의 한 자리를 한 차례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. 한반도 중부의 한 산성들과 한강의 한 길이 모두 신라의 손에 들어왔지요. 그러나 당이 그 자리에서 곧장 한반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마지막 한 차례의 한 갈래 시도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었지요. 그 시도가 바다 위에서 펼쳐집니다.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 차례 등장합니다. 우리가 지난 편에서 본 그 이름, 흰 옷의 한 장군 서린귀이지요. 서린귀는 당의 명장이었습니다. 645년 안시성에서 한 평민의 한 자리로 한 황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668년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성 포위전의 한 핵심에 서 있던 한 인물이지요. 그가 한 차례 더 한반도, 동쪽 전선에 등장합니다. 이번에는 한 함대의 사령관이었지요. 당이 한반도의 한 측면을 바다 쪽으로 한 차례 더 노려본 한 결정이었습니다. 676년 11월, 서린귀의 한 함대가 금강 하구의 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 자리가 바로 기벌포였지요. 기벌포의 정확한 위치는 한 차례의 한 논쟁이 있습니다만
대체로 오늘날의 충남 서천과 군산 사이의 금강 하구 일대로 비정됩니다. 한강과 한바다가 만나는 한자리이지요. 이 자리는 한 가지 분명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곳을 통하면 당군이 한반도의 한 옆구리를 한 번에 한 차례 찌를 수 있었지요. 660년 소정방의 한 함대가 백제로 향한 그 한 길도 사실 이 일대의 한 길이었습니다. 신라는 그 한 자리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. 사찬시득. 한 차례의 한 직책 사찬 자리에 한 무장이었죠. 사찬은 신라 17관 등 가운데 8등급에 해당하는 한 자리였습니다. 그 자리가 한 함대의 사령관으로 한 자리에 선 셈이었지요. 676년 11월에 한 자리에서 서린귀와 시득이 한 차례의 첫 격돌을 펼칩니다. 그리고 그 첫 격돌에서 신라 수군이 한 차례 패배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. 그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또 한 차례, 모두 22차례의 한 격돌이 한 자리에서 이어집니다. 한강 하구의 한 자리에서 22번의 한 갈래 해전이 한 자리에서 펼쳐진 셈이었지요. 한 차례 신라 수군이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굳히기 시작합니다. 강과 바다의 한 자리, 조류의 한 자리, 한 갈래의 한 자리를 시득이 한 차례 더 잘 읽기 시작했지요. 22차례의 한 격돌 끝에 그 결과가 한 줄로 사료에 적힙니다. 신라 수군이 당수군 약 4,000명을 사살하고 한 차례 큰 한 승리를 거두었다. 4,000이라는 한 숫자는 한 함대의 한 갈래의 한 자리로서는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. 한 차례의 한 함대가 자기 한 갈래의 한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한 자리였지요. 서린귀는 그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큰 한 패배를 마주합니다. 안시성에서 한 평민으로 일어난 그 한 사람의 한 자리가 한 차례의 한 자리에서 신라 수군의 한 화살 한 발 앞에 무너진 셈이었지요. 한 가지 짚어둡시다. 서린귀가 그 한 자리에서 직접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. 그는 한 차례 후퇴에 살아 돌아갔지요. 그러나 그의 한 갈래의 한 함대는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반도 바다를 넘본 한 자리에서 한 차례 사라졌습니다. 한 가지 한 분명한 사실을 정리해 둡시다. 어떤 사료에서는 기벌포의 한 자리에 한 가지 다른 한 줄이 있습니다. 한 차례의 큰 한 격돌이 아니라 한 차례의 작은 격돌이 22번이라는 한 줄 말이지요. 이상훈을 비롯한 한 학자들의 한글은 그 22차례의 한 자리가 단 한 차례의 한 큰 한 격돌이 아니라 670년대 후반의 한 갈래 모든 해전의 한 합산이라는 한 학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. 어느 쪽이든 676년 11월의 한 자리에서 당수군이 한 차례의 한 갈래 한 자리를 잃은 한 사실은 한 차례의 한 흔들림 없이 일치하지요. 그 한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한 가지 결정적입니다. 그 의미가 바로 당이 더 이상 한반도를 직접 다스리려는 한 결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한 사실이었습니다. 기벌포의 한 자리가 끝난 직후 당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. 안동 도어부를 평양에서 옮기기로 한 것이지요. 그 옮긴 자리가 바로 요동성, 오늘날의 중국 요녕성 푸순 일대였습니다. 한 가지 분명히 짚어둡시다. 안동 도어부의 한 자리가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긴 그 한 결정은 사실상의 한 후퇴의 선언이었습니다. 한 행정 거점의 한 자리가 한 큰 한강 너머로 후퇴한다는 것은 그 강 이남의 한 자리에 대한 한 직접 지배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한 의미였지요. 그 한강이 바로 압록강이었습니다.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가 그 한 결정과 함께 사실상 신라의 한 자리로 굳어진 셈이었지요. 한 가지 더 분명한 한 자리가 있습니다. 그 한 후퇴 직후에 한반도의 영토 한 자리가 한 차례 굳어진 그 한 모양 말이지요. 신라의 한 자리는 그 시점에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한선의 이남이 되었습니다. 평양 일대의 한 자리는 아직 신라의 한 직접 지배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이남의 한 자리는 신라의 한 자리로 한 차례 굳어졌지요. 이것이 우리가 흔히 통일이라고 부르는 그 한 자리의 진짜 모양입니다. 한반도의 한 자리 가운데 대동강 이남의 한 자리, 곧 한반도의 약 3분의 2 가까운 한 자리가 한 자주국 신라의 한 자리로 한 차례 굳어진 셈이지요.
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대동강 이북의 한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 한자리는 한 차례 더 한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. 당이 직접 다스리려 했던 그 한자리는 당이 후퇴한 뒤에도 한 차례 한 갈래의 부족과 한 갈래의 옛 유민이 한자리에 흩어진 한자리가 되지요. 그 빈자리가 약 30년 뒤 한 새 나라의 한 씨앗이 됩니다. 그 새 나라가 바로 발해였지요.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698년 동모산에서 세운 그 한 나라가 사실 매소성과 기벌포의 그 한 후퇴가 만들어 둔 한 빈자리 위에 서게 됩니다. 이로써 한국사의 한 시대 한자리에 한 새 단어가 등장하지요. 남북국 시대라는 한 단어입니다. 19세기의 한 학자 유득공이 정립한 한 개념이지요.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음 시즌의 한 첫 장면입니다. 통일이 한 차례 완성된 그 한자리에서 신라는 한 갈래의 한 개혁을 시작합니다. 그 가운데 첫 한 갈래가 군제개혁이지요. 신라의 한세 중앙군이 구서당이라는 한 이름으로 정비됩니다. 구서당의 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지요. 그 군의 한 갈래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옛 백제, 옛 고구려, 그리고 말갈 출신까지 함께 들어갔다는 한 사실 말입니다. 한 가지 짚어둡시다. 구서당은 한자리에서 옛 세 갈래의 한 민과 한 변경의 한 부족을 한자리에 한 갈래의 한 군으로 묶은 한 결단이었습니다. 한 국가가 한 차례 더 자기 한 정체성을 한 차례 더 넓힌 한 자리였지요. 지방 행정도 한 차례 정비됩니다. 그 한 결과가 구주 오소경이지요. 신문왕 5년인 685년에 구주 오소경 체제가 한 차례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정비됩니다. 구주는 옛 신라, 옛 백제, 옛 고구려의 한 자리를 한 차례 더 균형 있게 한 자리로 묶은 한 구조였습니다. 오소경은 충주, 청주, 남원, 김해, 그리고 원주에 한 자리씩 세워진 한 부수도였지요. 오소경의 한 자리에는 옛 가야의 한 자리, 옛 백제의 한 자리, 옛 고구려의 한 자리가 한 자리씩 들어갔습니다. 한 통일 국가가 한 차례 더 자기한 다양성을 한 자리에 두려 한 결단이었지요. 한 차례 더 큰 한 갈래의 한 정비가 신문왕대에 한 차례 더 일어납니다. 신문왕은 681년에 즉위한 한 사람이었지요. 문무왕의 아들이자 통일 직후 첫 한 왕이었습니다. 그가 즉위한 그 해에 한 가지 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. 한 사람의 한 가문이 한 차례 반란을 시도한 사건이지요. 그 사람이 바로 김음돌이었습니다. 김음돌은 신문왕의 한 차례의 한 장인이었습니다. 한 사람의 한 가문이 한 차례 더 자기 한 자리를 굳히려 한 그 한 시도가 신문왕에게는 한 차례 큰 한 위협이었지요. 신문왕은 그 한 시도를 한 차례 빠르게 진압합니다. 김음돌과 그 한 가문 한 갈래가 한 차례 큰 한 처벌을 받지요. 한 차례 더 한 자리에서 한 왕권이 한 차례 더 굳어진 자리였습니다.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합니다. 김음돌의 한 차례의 한 시도는 사실 통일 직후 한 신라 한복판의 한 갈래의 한 흔들림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. 큰 통일은 늘 큰 한 차례의 한 가문 한 자리의 한 흔들림을 함께 가져오기 마련이지요. 한반도 바깥의 한 자리에서도 한 가지 흔들림이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한 가지 결정적인 한 갈래의 한 변화이지요. 일본의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 자주적인 한 자리가 자리를 잡습니다.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걸쳐 한 차례의 한 율령제가 일본에서 한 차례 정착하지요. 그 한 결과가 한 차례 더 분명히 나타난 한 자리가 다이오 율령이었습니다. 701년에 한 차례 반포된 그 한 율령은 일본이 한 차례 더 자기 한 국가의 한 모양을 한 자리에 굳히는 한 결정이었지요. 한 가지 짚어둡시다. 일본의 한 차례의 한 율령제 정착은 사실 신라의 한 차례의 한 통일과 한 차례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 연결이 있습니다. 한반도가 한 자주국으로 굳어진 그 한 자리가 일본을 한 차례 더 자기 한 자리로 한 차례 한 자리로 밀어준 셈이지요. 그 뒤 신라와 당 사이의 관계는 한 차례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 평화의 모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. 신라가 한 차례 더 사신과 공무를 보냈고
당이 한 차례 더 한 갈래의 한 책봉을 보냈지요. 그 한 차례 한 자리에서 한 갈래의 한 가지 한 결과가 한 차례 더 굳어집니다. 735년 무렵 당이 한 차례 신라에게 폐강 이남의 한 자리를 한 차례 정식으로 한 자리로 인정해주는 한 결단을 내리지요. 그것이 한국사의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분명한 한 자리. 신라의 통일이 한 차례 한 국제 외교의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 자리에서 인정받은 한 자리였습니다. 한 가지 더 짚어두어야 합니다. 보덕국의 한 자리는 그 뒤 한 차례 한 자리에서 사라집니다. 신문왕 4년인 684년 무렵 한 차례 폐지되지요. 안승은 한 차례 경주로 옮겨지고 신라 진골의 한 갈래 자리에 흡수됩니다. 신라는 그 뒤 안승에게 김씨성을 사성하지요. 옛 고구려 왕실의 한 갈래가 신라 진골 김씨의 한 갈래가 된 그 한 자리. 한반도사의 한 가지 흔치 않은 한 합류 지점이었습니다. 이제 한 가지 큰 질문 앞에 서 봅시다. 우리가 흔히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부르는 그 한 자리는 정확히 어떤 한 자리였을까요? 한 가지 답은 분명합니다. 그 한 자리는 660년의 백제 멸망도 아니고 668년의 고구려 멸망도 아니지요. 그 한 자리는 676년 11월의 기벌포 한 자리였습니다. 백제와 고구려가 사라진 한 자리에서 신라가 한반도의 자주성을 한 차례 더 자기한 손으로 지킨 그 한 자리. 그 자리가 비로소 한통일의 한 자리이지요. 한 가지 더 짚어두어야 합니다. 통일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한 가지 한계가 함께 들어 있었지요. 그 한 자리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대동강 이남에 멈춘 자리였다는 한 사실 말입니다. 옛 고구려의 한 자리, 곧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한 자리는 신라의 한 자리 바깥에 남았습니다. 그 한 자리에서 한 차례의 한 큰 나라가 한 차례 더 등장한 한 자리가 발해였지요. 남쪽에는 신라, 북쪽에는 발해. 두 나라가 한 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잡은 그 한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 부릅니다. 이 한 시대는 다음 시즌의 한 첫 장면입니다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한 자리는 짚어두어야 합니다. 신라의 한 차례의 통일은 비록 한반도 전체가 아니었지만 한 자주국이 한 거대 제국의 한 직할령이 되는 한 위기를 한 차례 더 막아낸 한 자리였지요. 만약 670년의 한 결단이 한 차례 더 흔들렸다면 한반도는 한 차례 더 안동도호부와 웅진도독부와 계림도독부의 한 직할령으로 한 갈래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. 그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큰 한 사실 한 줄이 자리를 잡습니다. 한반도의 한 자리가 한 자주국의 한 자리로 한 차례 한 자리로 남게 된 한 시점이 정확히 676년 11월 기벌포의 한 자리였다는 한 사실 말이지요.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한 사실이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 자리를 잡습니다. 후세의 한 평가의 한 자리에서 이 7년의 한 전쟁은 흔히 한반도의 자주성을 지킨 전쟁이라 불리지요. 한 차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한반도의 한 자주적 한 자리를 한 자리에 한 차례 더 굳힌 한 전쟁. 한국사가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자주 잊은 한 자리이기도 합니다. 한 가지 한 자리에서 한 가지 한 사실을 한 차례 더 분명히 해둡시다. 신라의 한 차례의 통일은 한 차례의 한 외세 의존의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 자주 회복의 한 자리로 이어진 한 자리였습니다. 660년대의 한 자리에서 한 동맹으로 시작된 한 자리가 670년대의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한적국으로 돌아온 그 한 자리에서 신라는 한 차례 더 자기 한 자리를 한 차례 더 자기 한 손으로 한 자리에서 한 차례 더 굳혔지요. 정리해 봅시다. 668년 9월 평양 함락 직후의 한 도호부 한 자리. 670년 신라의 80여 성 공격과 건모잠 안승의 부흥군. 671년 문무왕의 답서. 672년 성문에서의 한 차례 패배와 김원술의 한 평생의 한 외면. 673년 김유신의 사망. 670년대 중반 토번의 한 차례 공세와 칙천무후의 한 차례 권력 강화. 675년 9월 매소성에서의 한 차례의 대승과 전마 3380필.
676년 11월 기벌포의 22차례 한 격돌과 사천의 사살자. 이어 안동도호부의 한 차례 푸순 후퇴, 그리고 대동강 이남의 한 차례 한자리 굳힘. 그 한 모두가 단 8년 안에 한자리에서 한자리로 일어났습니다.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두어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신라의 통일을 한 차례 한 부정적 한자리로 평가할 때 그 한자리의 한 가지 한 큰 이유는 한 외세의 한자리를 끌어들였다는 한 사실이지요. 그러나 그 외세를 끌어들인 그 한자리의 한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한 차례 더 그 외세를 자기 한 손으로 한 차례 한 한반도 바깥으로 한 차례 더 밀어낸 한 사실은 자주 익힙니다. 7년의 한 전쟁이 그 한자리의 한 사실이지요. 한 가지 한자리에서 한 사실을 한자리에서 더 짚어두어야 합니다. 그 한 전쟁의 한 핵심 한자리에 가약의 한 갈래 한 사람의 한 평생의 한 외면이 함께 있었다는 한 사실 말이지요. 김원술이 그 한자리에서 한 차례 더 분전한 한자리가 매소성이었고 그가 자기 아버지의 한 외면을 끝까지 풀지 못한 한자리도 그 한자리였습니다. 한 시대의 한 통일에 한자리에 한 사람의 한 평생의 한 그늘이 함께 들어있는 셈이었지요. 다음 편에서 우리는 시즌 1의 마지막 한자리에 다가갑니다. 676년의 한자리 그 직후의 한반도와 만주의 한 풍경, 만주에 등장한 한 새 나라 발해, 그리고 남북국 시대라는 한 개념의 한자리이지요. 단군과 고조선의 한자리에서 시작해 부족국가와 삼국,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로 이어지는 한 한반도사, 한 첫 시즌의 한 마지막 한자리. 한국 고대사가 한국의 한 문화와 한 정체성에 남긴 한자리들을 함께 정리해봅니다. 다음 편, 시즌 1의 마지막 12편. 고대사의 끝과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한자리이지요. 한국사 통사 시즌 1 1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 가장 잊혀진 한 차례의 한자리, 그러나 한반도 자주성의 한 마지막 한자리였던 나당전쟁이 7년을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